내 이름은 차민준, 36. 사람들은 나를 대한민국 재계의 신화, 최연소 빌리어네어, CM그룹의 성공한 젊은 총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화려한 유리탑 가장 꼭대기층,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내 집무실 창가에 홀로 서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는 지독한 공허함과 참을 수 없는 외로움뿐이라는 것을 3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이 방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내 제국은 또다시 한 뼘 더 넓어졌지만 내 마음은 그만큼 더 좁고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14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22살의 어린 나이에 그룹을 떠맡아야 했던 그날부터 내 유일한 혈육인 8살 위누나 차민서는 나의 비즈니스 조언자이자 동시에 술로가테 부모였다. 그녀는 늘 나에게 말했다. 민주은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감상주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일 뿐이야. 나는 그녀의 말을 따라 감정을 죽이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다. 그 결과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차민준 대표님, 이사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터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바로잡고 어깨를 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동시에 그 무엇 하나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한 공허한 남자의 그것이었다. 곧 가겠다고 전해주게. 내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14년 전 나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차고에서 시작했던 작은 기술 스타트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각화된 거대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경제 잡지들은 나를 천재 경영인이라 불렀고 포브스는 나를 미국을 제외한 최연소 억만장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그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명백한 성공이었다. 하지만 이 사회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낡은 필름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8년 전 28배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한서연과 결혼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야생마 같은 곱슬머리와 어두운 내 기분마저 단숨에 밝혀주던 그녀의 그 햇살 같은 웃음. 아주 짧았던 2년 동안 나는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었다. 하지만 곧이어 나의 숨막히는 업무 스케줄과 우선순위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 시작되었고 누나 차민서는 끊임없이 내 귓가에 서연이가 내 돈만 보고 결혼한 것이라는 의심의 말을 속삭였다. 결국 우리의 이혼은 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처럼 아주 빠르고 또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12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함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제 또 다른 5천 명의 직원들이 CM그룹의 이름 아래 일하게 될 터였다. 5천 개의 삶이 나의 책임 아래 놓인 것이다. 가장 연장자인 이사진 리처드 그는 아버님의 오랜 친구였다가 말했다. 축하하네. 차 대표. 자네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걸세. 나는 능숙한 겸손함으로 그의 칭찬을 받아들였다. 부모님 이야기는 여전히 내 가슴 속에 공허한 구멍을 만들었다. 그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아니면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먼저 물으셨을까? 이번 인수합병은 단순한 성장이 아닌 탁월함을 향한 우리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나는 준비된 발언을 마치며 현재로 돌아왔다. 테이블 주위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 시간 후 샴페인 잔이 오가고 모든 축하 인사가 끝난 뒤 나는 홀로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 공간은 언제나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깔끔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생명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벽에는 단 한 점의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고 일 외에는 그 어떤 삶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넥타이를 풀고 스카치 한 잔을 따랐다. 내일은 또 다른 회의와 결정들, 그리고 더 많은 부의 축적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제국은 해가 갈수록 더욱더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누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훌륭했어. 민주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분명 감탄하셨을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통유리 창으로 다가가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수십억 달러의 무게나 유산의 책임감 따위는 전혀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나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는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주말에 시내로 나가는 것을 거의 즐기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고독이나 사무실의 통제된 환경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토요일 아침,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나는 서울중앙시장으로 향했다. 어쩌면 그저 평범한 삶의 활기 속에 비록 관찰자일지라도 잠시나마 함께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평소에 맞춤 정장 대신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스웨터를 입고 인파 속으로 익명처럼 섞여들었다. 좌판 상인들의 외침, 관광객들의 흥정소리, 거리 악사들의 연주, 시장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는 내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무균실 같은 기업 환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한서연, 그녀는 작은 좌판 뒤에 서서 직접 만든 듯한 장신구와 그림들을 팔고 있었다. 한때 야생마처럼 자유분방했던 그녀의 곱슬머리는 이제 실용적으로 하나로 질끈 묶여 있었고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4명의 똑같이 생긴 어린 사내 아이들이었다. 대략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검은 머리에 내가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한 관광객이 내게 부딪히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미친 듯이 계산을 시작했다. 우리의 이혼은 6년 전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녀는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어 나와 똑같은 아주 깊고 검은 눈동자로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내왔다. 그 아이는 서연의 소매를 잡아 끌며 나를 가리켰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마치 나에게 다가오거나 혹은 떠나갈 시간을 주려는 듯 의도적으로 절제된 움직임으로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이제 막 왔는데 벌써 가요. 아이들 중 하나가 불만스러운 듯 물었다. 얘들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내일 다시 오자.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내 뇌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내 발은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좌판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내가 기억하던 그녀의 그 부드럽고 따뜻했던 눈빛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힘겨움을 겪어낸 듯한 어떤 단단함으로 변해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차민준 씨.
그녀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한서연 씨, 내 목소리가 내게조차 낯설게 들렸다. 제 아들들이에요. 그녀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아이의 어깨 위에 보호하듯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 말의 의미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4명의 똑같이 생긴 아이들, 나의 눈, 나의 턱선, 그리고 시간, 혹시 이 아이들? 나는 차마 질문을 끝맺지 못했다. 한서연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당신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그 한마디와 함께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남자. 어쩌면 나는 이제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몰랐다. 혹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인지도 내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분명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들었었는데 내 머릿속은 한순간에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하였다. 나는 과거 대학 시절 럭비 경기 중 입었던 심각한 부상과 그 후 병원에서 받았던 절망적인 진단을 떠올렸다. 그때 의사는 분명 나에게 자연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버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난 10수년 동안 내 삶의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어쩌면 그 절망감이 내가 한서연과의 결혼 생활에 그토록 무심하고 냉담했던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몰랐다. 불가능은 아니라고 했어요.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어떤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저 확률이 아주 낮았을 뿐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지독하게 낮은 확률이 4번씩이나 우리 편이었던 모양이네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4명의 아이들은 이 숨막히는 어른들의 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 중 하나가 다른 아이에게 무언가 속삭이자 똑같이 생긴 4개의 얼굴에서 동시에 천진난만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겨우 목구멍으로 침을 삼키며 물었다. 아이들 이름이 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말했다. 김태우, 김희안, 김지호, 그리고 김노아요. 아이들의 성이 차가 아닌 김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져 물을 경황이 없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려 애썼다. 내 아들들,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나의 아이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군요. 한서연 씨, 나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예, 그래야겠죠. 아주 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차갑게 답했다. 우리는 시장 근처의 허름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이들은 서연이 사준 따뜻한 우유와 빵을 먹으며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서연은 한참 동안이나 창밖만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이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게 수없이 연락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다. 내 비서실에서는 언제나 내가 부재 중이거나 회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내가 직접 보냈다는 변호사에게서는 차민준 씨는 더 이상 당신과 어떤 관계도 원치 않으며 특히 아이 문제로 발목 잡힐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냉정한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 누나,
차민서 사장님이 직접 나를 찾아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그녀는 나에게 당신이 아이를 원치 않으며 만약 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가거나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려 한다면 나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당신의 그 불임 진단서까지 내밀면서요. 나는 그때 정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차민서, 나의 누나.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위한다고, 나를 보호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뒤틀린 애정과 집착이 결국에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즉시 강 실장 나의 개인 경호팀장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에게 연락했다. 강 실장, 지금 당장 한서연 씨와 내 아들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게. 어떤 서류나 팀도 남기지 말고 오직 당신 혼자서만 움직여야 하네. 그리고 내 과거 병력 기록, 특히 대학 시절의 럭비 부상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나는 곧바로 내 개인 노트북을 열어 아주 오래된 의료 기록 파일들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거의 잊고 지냈던 그 진단서를 찾아냈다. 외상으로 인한 정자수 및 운동성 현저히 감소, 자연 임신 가능성 매우 낮으나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님. 그 문장이 마치 조롱하듯 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누나는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나와 서연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대학 시절 나를 진료했던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내 연락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내 질문에 답해 주었다. 김 박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약 6년 전 내 누나 차민서가 직접 그를 찾아와 나의 진단 결과에 대해 재차 확인했으며 내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에 오히려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연락하여 나의 의료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특히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한서연 씨와 아이들은 현재 비낭시 외곽에 위치한 나라의 쉼터라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말에는 이곳 중앙시장에서 직접 만든 장신구를 팔아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근처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쉼터가 현재 석 달치 임대료가 밀려 다음 달에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전 부인, 그리고 나의 4명의 아들들이 내가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텅 빈 외로움을 곱씹고 있는 동안 그들은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강 실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한서연에게 과거의 상처만을 되새김질하는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네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나는 먼저 차민서, 그녀의 추악한 거짓말과 기만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녀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는 내 아들들과 그들의 엄마 곁으로 가야만 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즉시 나라의 쉼터의 윤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결혼 전성을 따서 김민우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혹시 댁의 쉼터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자리가 있을까 하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내 위험하고도 절박한 이중생활은 그렇게 또 다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오직 나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내 이름으로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와 추천서까지 요구하는 그 모든 평범한 절차들은 지난 십수년간 수십억, 수백억 대의 기부금 협약서에만 익숙했던 내게는 아주 생소하고도 스스로를 겸허하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결혼 전성을 따 김민우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추천인으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작은 자선재단의 재무 담당 이사를 적어 넣었다. 그는 내 진짜 신분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이번 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였다. 며칠 후 나는 나라의 쉼터의 윤 원장이라는 분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은발의 여성이었고, 독서용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아주 날카롭고 또 지혜로워 보였다. 그녀는 내가 입고 간 일부러 가장 평범하고 낡은 옷으로 골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그 값비싼 분위기에 조금도 감명받거나 위축된 기색이 없었다. 김민우 씨라고 하셨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특별히 이곳 나라의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 선생님처럼 이렇게 번듯한 분들은 보통 자신의 이력서에 그럴듯한 경력 한 줄을 더 채우기 위해 저희보다 훨씬 더 이름 있고 규모가 큰 기관들을 먼저 찾으시던데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심과 경계심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 간, 그러나 절반은 진실이기도 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아주 잠시지만 이곳과 비슷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아주 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주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윤 원장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김 선생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희 쉼터는 지금 당장 아이들을 돌볼 전문 인력보다는 건물 유지 보수나 시설 관리 같은 굳은 일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칠이나 배관 수리 혹은 창고 정리 같은 아주 사소하고 힘든 일들이죠. 그런 일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 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장님. 어떤 일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녀는 내 대답에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자원봉사에 대한 신원조회는 예상보다 조금 더 긴 2주라는 시간이 걸렸다. 강 실장이 내 신분을 숨기면서도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꽤나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 2주 동안 나는 매일 밤 한서연과 내 아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었고 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마침내 자원봉사 첫날, 나는 일부러 가장 낡고 편한 작업복 청바지와 평범한 스웨터 차림으로 나라의 쉼터를 다시 찾았다. 윤 원장은 나에게 페인트 통과 붓을 건네주며 쉼터 외벽의 낡고 벗겨진 부분을
새로 칠하는 작업을 맡겼다. 나는 군말 없이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마음은 어떤 기대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일부러 아이들이나 한서연이 있을지도 모르는 숙소동 근처는 피해서 작업을 했다. 아직은 그들과 마주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윤 원장은 마치 독수리처럼 예리한 눈으로 나의 모든 행동을 몰차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 나는 마침내 내 평생 잊지 못할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쉼터의 작은 공동 휴게실에서 4명의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마치 작은 폭풍처럼 서로 뒤엉켜 뛰어놀고 있었다. 태우, 이간, 지호, 그리고 노아. 강 실장에게 보고받았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검은 머리에 내가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똑같은 아주 깊고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내 심장이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내 아들들, 내가 지난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나의 아이들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저렇게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아이들 중 가장 작고 여려 보이는 노아가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그렇게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칠해야지. 아저씨처럼 옆으로 막 칠하면 페인트 자국이 다 남는다고 윤 원장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이의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나는 순간 정신을 차렸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페인트 붓을 고쳐 잡았다. 아, 그래, 이렇게 말이니. 꼬마야. 노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아저씨, 혹시 여기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는 아주 짧지만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다. 노아는 자신이 엄마와 3명의 형들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나는 나 자신을 김민우라는 가짜 이름으로 소개했다. 바로 그때 노아가 내 얼굴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에오 아저씨 눈, 우리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그려줬던 그림 속에 나오는 아주 멋진 아저씨 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파란색은 아니지만 아주 깊고 까만색이에요. 저랑 제 형들도 다 그런데 신기하다.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서연이가 나를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기까지 했다는 것인가?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다. 내가 어떤 대답을 하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아야, 이제 숙제할 시간이야. 어서 들어와. 노아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는 엄마에게로 달려갔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주 후반, 윤 원장은 아이들이 나를 유독 잘 따르는 것 같다며 특히 한서연 씨의 아들들이 나에게 많은 호감을 보이는 것 같으니 앞으로 쉼터의 방과 후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좀 도와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그것은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내 아이들과 그리고 어쩌면 한서연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침내 내가 방과 후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시작한 첫날이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창가에 서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한서연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은 아주 평온하고 또 무심해 보였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그 깊고 슬픈 눈동자 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놀라움과 함께 어떤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그녀는 분명 나를 알아본 것이 틀림없었다. 나의 이 어설픈 위장과 가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바로 6년 전 자신을 매몰차게 버렸던 바로 그 남자, 차민준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다. 우리의 길고도 위험한 게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를 경멸하고 비난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외면해버릴까? 혹은 아주 만약에라도 나에게 아주 작은 용서의 기회를 주지는 않을까? 나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녀를 향해 아주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은 첫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연 선생님. 오늘부터 아이들 학습 지도를 돕게 된 김민우라고 합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한서연 선생님, 오늘부터 아이들 학습 지도를 돕게 된 김민우라고 합니다. 내 그 어색하고도 긴장된 첫인사에 그녀는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평소에 그 지치고 메마른 듯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단단함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돌아와 아주 차분하고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나에게 답했다. 아, 그러신가요? 김민우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워낙 활동적이고 또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아마 많이 힘드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예의 발랐지만 나는 그녀의 그 깊고 슬픔이 어려있는 눈동자가 아주 정확하게 나를 꿰뚫어 보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 나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에게 그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마치 서로의 진짜 정체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알지 못하는 척해야만 하는 아주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가면 놀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가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감마저 완전히 접어버린 것일지도 몰랐고 혹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또 다른 지긋지긋한 악몽의 한 조각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것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그녀 역시 나처럼 어떤 복잡한 계획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날부터 나는 자원봉사자 김민우로서 나라에 쉼터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아들들인 태우, 이안, 지호, 그리고 노아와 함께 매일 오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남자인 나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놀아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나를 쏙 빼닮아 있었다. 특히 그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눈매와 무언가에 골똘히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그 엉뚱하고도 고집스러운 성격까지 나는 아이들의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에서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껴야만 했다. 내가 만약 과거에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저 아이들의 진짜 아빠로서 매일같이 저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마음껏 보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태우는 내 쌍둥이 중 가장 첫째답게 언제나 동생들을 이끌고 보호하려는 리더십 강한 아이였고
둘째 이한이는 마치 어린 과학자처럼 모든 사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석하려 드는 탐구심 많은 아이였다. 셋째 지호는 말수는 적었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과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막내 노아는 언제나 해맑은 미소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나는 아이들 각자의 그 뚜렷한 개성과 매력에 하루하루 새롭게 빠져들었고, 그 아이들이 바로 내 아들들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한서연 그녀의 모습 또한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그 화려하고 도도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이제 값비싼 명품 옷 대신 셔츠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섬세했던 그녀의 손은 온갖 굳은 일로 거칠어져 있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지울 수 없는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4명의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려 애썼으며, 주말이면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박한 장신구들을 들고 시장에 나가 팔기도 했다. 그녀는 마치 잡초처럼 아무리 짓밟히고 상처 입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윤 원장님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워했다. 한서연 씨,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한 엄마예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것도 4명의 사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저 친구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아이들 앞에서 밝게 웃으려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죠. 다만 요즘 이 셔츠터가 곧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걱정이 아주 많은 것 같더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5 식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윤 원장님의 그 마지막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라의 쉼터가 문을 닫는다고? 그럼 내 아이들과 서연이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는 당장이라도 내 모든 재력과 권력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지금 내 진짜 신분을 밝히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서연이는 분명 나를 더욱더 경멸하고 불신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동정이나 시혜를 베푸는 오만한 재벌 총수가 아닌, 진심으로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평범한 한 남자로서 다가가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작업실에서 홀로 힘겹게 제 봉틀을 돌리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낡은 옷가지를 수선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친 어깨와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이 내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서툰 솜씨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김 선생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쉽게만 보시는군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체념과 함께 나를 향한 아주 미세한 경계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전쟁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지긋지긋한 굴레 같은 거죠. 나는 그녀의 그 절망 섞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몰차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하는 일을 몰차 지켜볼 뿐이었다. 한편 강 실장을 통해 누나 차민서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과거 나와 서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거짓말과 공작을 꾸몄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의 불임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 서연이 나에게 보냈던 편지들과 연락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없애버린 정황, 심지어 그녀의 취업을 방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비열한 시도들까지 모든 것이 명백해질수록 나는 누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동시에 서연에 대한 깊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해야만 했다. 나와 서연 사이에 이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가면 놀이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에게 언제쯤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과연 나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나라의 쉼터의 퇴거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내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보였다. 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윤 원장님의 배려 덕분에 나는 김민우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로서 나라의 쉼터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가슴 벅찬 기회였지만 동시에 매 순간 한서연과의 아슬아슬한 가면 놀이를 계속해야만 하는 고통스럽고도 초조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분명 나를 알아본 것 같았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내 진짜 정체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 그저 아주 가끔씩 그녀의 그 깊고 슬픈 눈동자가 나를 향해 어떤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뿐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함께 동화책을 읽고 때로는 서툰 솜씨로 종이 접기를 하며 그들의 작은 세계 속으로 아주 조금씩 다가갔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나를 어색해하고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자 금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막내 노아는 유독 나를 잘 따랐고 내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내 무릎을 베고 잠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과 함께 동시에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진작 알려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어느 날 오후 공작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나무 조각으로 작은 보물 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유독 손재주가 좋은 셋째 지호가 자신의 상자 모서리를 좀 더 부드럽게 다듬고 싶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사포질을 하던 바로 그때 지호가 날카로운 나무가시에 손가락을 살짝 찔리고 말았다.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나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내 품으로 끌어당겨 앉히고는 쉼터 구급 상자에서 소독약과 반창고를 꺼내 능숙하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괜찮다, 지호야. 이 정도 작은 상처는 금방 나을 거야. 우리 지호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참았네. 자, 여기 아저씨가 특별히 공룡 반창고 붙여줄게. 지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내가 건넨 공룡 반창고를 보고는 금세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아주 갑작스럽게 내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김민우 선생님. 선생님은 꼭 우리 아빠 같아요.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아이의 그 순수하고도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어떤 감정의 둑을 무너뜨린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교실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슬픔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나를 더욱더 따르고 좋아했지만 동시에 내 대한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 또한 커져만 갔다.
특히 둘째 이한이는 특유의 분석적인 눈으로 나를 관찰하며 종종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김인우 선생님, 왜 선생님은 우리랑 눈 색깔도 똑같고 엄마가 예전에 그려줬던 그림 속에 나오는 아주 멋진 아저씨랑 얼굴도 엄청 많이 닮았어요. 혹시 선생님이 그 아저씨 동생이에요? 나는 아이의 그 순진한 질문에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댔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껴야 했다. 한서연은 그런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몰차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모든 신경이 내게로 향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서연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 단호해 보였다. 아이들이 당신을 너무나도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차민준 씨, 당신의 그 깊은 눈빛, 당신의 그 사소한 버릇들까지도 아이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대체 언제까지 이 우스꽝스럽고도 위험한 연극을 계속할 생각이시죠? 당신의 진짜 목적이 대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김민우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자원봉사자 김민우일 뿐입니다만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6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벌써 다 잊으신 모양이군요. 당신 누나 차민서가 나에게 무슨 짓까지 했는지도 전부 다 잊으셨나 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자원봉사자 행세라니 정말이지 역겹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군요. 그녀의 그 날카로운 비난 앞에서 나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쉼터의 윤 원장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송된 듯한 공식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두 분, 큰일 났습니다. 방금 나라의 쉼터 앞으로 강제 퇴거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곳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모든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 원장님의 그 절망적인 외침과 함께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 쉼터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안식처였다. 만약 이곳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그녀는 정말 길바닥에 앉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혹시 이것도 당신이나 당신 누나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또다시 꾸민 더러운 짓이에요. 나는 그녀의 그 절박한 외침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약속해야만 했다. 한서연 씨, 그리고 윤 원장님,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쉼터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원봉사자 김민우의 어설픔이 아닌 CM그룹 총수 차민준의 그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나의 길고도 길었던가면 놀이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몰랐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더 이상 어설픈 자원봉사자 김민우로 남아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한서연과 내 4명의 아들들이 그리고 나라의 쉼터의 모든 약한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비겁한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날 밤 즉시 강 실장에게 연락하여 나라의 쉼터의 부당한 강제 퇴거 문제에 배후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내 목소리에는 나도 모르게 CM그룹 총수로서의 그 단호함과 냉철함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평소의 그 낡고
허름한 작업복 대신 아주 오랜만에 잘 다려진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나라의 쉼터의 윤 원장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나의 방문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나의 모습과 분위기에 적잖이 놀란 듯 보였다. 김인우, 아니, 차민준입니다. 원장님, 나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내 진짜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김민우 역시 바로 저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원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그 깊고 지혜로운 눈빛은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차민준 대표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어제 그 퇴거 명령서 문제 때문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 저는 어젯밤 강 실장을 통해 그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두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사회 긴급 소집을 통해 나라의 쉼터에 대한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강제 퇴거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오히려 쉼터의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운영까지도 저희 CM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단호한 말에 윤 원장님의 눈가에 아주 잠깐이지만 놀라움과 함께 어떤 감동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한번 내게 물었다. 차 대표님, 혹시 이 모든 것이 한서연 씨와 그 아이들 때문인 겁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한서연 씨는 제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제 아이들입니다. 나의 그 고백과 함께 나는 한서연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쉼터의 작은 놀이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그림에만 집중하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내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남아있는 듯했다. 한서연 씨, 더 이상 당신을 속이거나 당신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소. 나는 당신이 지난 며칠 동안 알고 지냈던 그 어설프고 무능한 자원봉사자 김민우가 아니오. 내 진짜 이름은 차민준.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6년 전 당신을 매몰차게 버렸던 바로 그 남자이자 동시에 당신 4명의 아름다운 아들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CGM 그룹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나는 그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난 몇 년간 내가 겪었던 모든 오해와 고통 그리고 내 누나 차민서가 저질렀던 그 모든 추악한 악행들에 대해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내가 왜 그녀를 떠나야만 했는지 사실은 누나의 계략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놨던 것이지만 그리고 내가 왜 그녀와 아이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김민우라는 가짜 이름으로 그녀의 곁을 맴돌아야만 했었는지에 대해 나는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내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고백이 끝났을 때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창밖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었군요. 처음부터 전부 다 당신의 계획이었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망신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한 당신의 그 잔인한 연극이었던 거군요. 어떻게,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런 셔츠를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정말 악마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는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 씨,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난 이유, 특히 당신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본 이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어리석은 복수심은 이미 오래전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당신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후회와 참을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어떤 뜨거운 감정만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애원했다. 제발, 제발 내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서연 씨,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진 빚을 평생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그 깊고 슬픈 눈빛 속에서 나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도 나만큼이나 이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그녀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이나 혹은 애증 같은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바로 그때 놀랍게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김민우 아저씨. 아니,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도 천진난만한 위로에 서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듯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을 지금 당장 완전히 용서하거나 당신의 모든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보겠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참 인준 씨. 만약 이번에도 당신이 나나 혹은 내 아이들을 단 한순간이라도 기만하거나 상처 입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당신을 내 손으로 직접 파멸시켜 버릴 테니까요. 나는 그녀의 그 살벌한 경고 속에서 오히려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아직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다. 내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들 앞에서 굳게 약속했다. 다시는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나의 길고도 길었던 가면 놀이는 마침내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CM그룹 총수 차민준이 아닌 한 여자와 네 아이의 아버지 차민준으로서의 진짜 삶이 시작될 참이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에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간청한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즉시 내 개인 변호사와 함께 CMA 그룹의 재무팀을 긴급 소집하여 어젯밤 강 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나라의 쉼터의 부당한 부채 문제와 강제 퇴거 시도의 배후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나라의 쉼터의 채권을 최근에 인수한 곳은 솔빛 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였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바로 내 누나 차민서였다. 그녀는 내가 한서연과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나를 압박하고 서연을 공룡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한 것이었다. 그녀의 그 뒤틀린 집착과 잔인함에 나는 치가 떨렸다. 나는 누나에게 변호사를 통해 먼저 나라의 쉼터의 모든 부채를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동시에 솔빛 홀딩스가 보유한 모든 채권을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대로 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오직 나와 서연을 괴롭히고 우리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것만을 원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CME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세빛재단의 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솔빛 홀딩스가 보유한 나라의 쉼터를 포함한 모든 부실 채권 포트폴리오 전체를 아주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사실상 내 개인 자산을 재단에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나라의 쉼터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서연과 내 아이들의 미소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나라의 쉼터의 강제 퇴거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나는 결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제는 내 누나, 차민서의 그 모든 추악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다. 나는 강 실장이 지난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 그녀가 나의 불임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서연과의 관계를 방해했던 정황, 서연이 나에게 보냈던 편지들과 선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없애버렸던 증거, 심지어 그녀의 과거 명성을 시기하여 그녀의 취업을 방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비열한 시도들, 그리고 이번 나라의 쉼터 사태의 배후 조종까지 을 가지고 CMN 그룹 최상층에 위치한 그녀의 화려한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내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그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그녀의 책상 위에 내가 가져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지난 6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이나 당신은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내 아이들의 존재를 무참히 숨겼으며 내가 사랑했던 한서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히 그 연약한 나라의 쉼터의 사람들까지 당신의 더러운 욕망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당신은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야. 차민서,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너와 우리 차씨 가문의 위대한 유산을 위한 것이었어, 민준아. 그 천박하고 근본 없는 계집애가 내 돈만 보고 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라고 나는 단지 너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야. 나는 그녀의 그 뻔뻔하고 역겨운 변명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불임에 대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에게 보냈던 그 수많은 편지들을 그녀가 어떻게 가로채고 없애버렸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그녀의 눈앞에 하나씩 제시했다. 마침내 그녀의 그 완벽했던 가면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내 쌍둥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서연의 임신, 사실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회사는 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필요로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아픈 상실감, 부모님 장례식 직후 약혼자에게 파혼당했던 기억을 들먹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그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그녀의 영혼은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더 이상 당신의 그 위선적이고 역겨운 변명 따위는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소. 당신은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통제하려 했고 내 인생 전체를 당신 마음대로 재단하고 망가뜨렸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유일한 혈육인 누나도 아니고 이 CM그룹의 그 어떤 임원도 아니오. 오늘부로 당신은 이 회사에서 완전히 해고야. 차민서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차민서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충격과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이사회의 다른 임원들을 등에 업고 내게 반항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모든 회사, 내 비리,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회사 자원을 유용하여 나라의 쉼터를 공격한 것 등에 대한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한서연과 내 아이들 근처에는 앞으로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녀의 집무실을 막 나서려 할 때 그녀가 패배감과 증오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내 등 뒤에 외쳤다. 그 아이들은 절대 너를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서연, 그 계집애도 결코 너를 용서하지 못할 거고 너는 결국 평생 외톨이로 비참하게 늙어 죽게 될 거라고.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내 남은 평생을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거야. 당신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의 길고도 길었던 누나와의 악연은 마침내 끝이 났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 길로 곧장 나라의 쉼터로 향했다. 한서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웠지만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서연은 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내 대한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나를 완전히 용서하거나 다시 믿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내가 그녀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떤 평온함이 찾아왔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오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넘어야 할 수많은 벽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아주 작은 믿음과 함께 그리고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는 아주 조금씩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내 누나 차민서의 모든 추악한 악행과 나의 진짜 정체를 한서연에게 모두 다 털어놓은 후 우리 사이에는 아주 무겁고도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녀가 느꼈을 그 엄청난 배신감과 깊은 상처의 무게를 내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녀가 아주 낮은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군요. 차민준 씨,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내 아이들의 인생까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저를 짓밟고 유린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그 뒤틀린 복수심과 오만함 때문에 나와 내 아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모든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어떤 합리화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나는 그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소. 서연 씨.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도 알고 있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난 이후, 특히 당신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깨달은 이유,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어리석었던 복수심은 이미 오래전에 눈 녹듯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향한 깊은 후회와 참을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감히 내 입으로 담을 수조차 없는 어떤 아주 뜨겁고도 절실한 감정만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다. 제발 내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오. 서연 씨,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진 그 모든 빚을 내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갚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나를 받아들여 주시오.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그 깊고 슬픈 눈빛 속에서 나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가능성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도 나만큼이나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그녀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내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이나 혹은 애증 같은 것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나라의 쉼터의 자원봉사자 김민우로서가 아닌 CM그룹 총수 차민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나는 즉시 내 개인 변호사와 재무팀을 동원하여 나라의 쉼터의 모든 부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고, 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나는 내 누나 차민서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악행을 방관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서연은 나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몰차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떤 감사나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향한 그 깊었던 불신과 경멸 대신 아주 미세하지만 어떤 이해와 함께 어쩌면 아주 작은 연민 같은 것이 그녀의 눈가에 서리고 있었다. 마침내 나라의 쉼터의 윤 원장님이 우리 두 사람을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쉼터의 작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아주 어렵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내가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물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속이고 싶지 않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네. 당신만 허락해준다면 말이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 당신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요?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아빠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내가 약속하겠네. 서연아,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네. 나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네. 그저 아이들 곁에서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을 뿐이네. 다음 날 우리는 쉼터의 작은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나의 말에 놀란 듯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서연의 격려하는 눈빛을 받으며 아주 어렵지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진짜 아빠 차민준이며 아주 오랫동안 너희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아이들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첫째 태우는 당돌하게 물었다. 아빠라고요. 진짜 우리 아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거짓말했어요? 둘째 이한이는 분석적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아저씨랑 눈 색깔도 똑같고 얼굴도 닮은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셋째 지호는 아무 말 없이 나와 형제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고, 막내 노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그럼 아빠? 예전에는 우리가 아빠한테 필요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안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도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서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몰랐던 것이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너희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연 역시 내 곁에서 아이들을 다독이며 나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첫째 태우가 마치 내 쌍둥이의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아빠,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주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아이들의 그 어른스러운 대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래, 얘들아. 아빠는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부 다 괜찮아. 너희는 아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 아빠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단다. 그렇게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고백은 끝이 났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비겁한 거짓말쟁이 아빠는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진심과 시간만이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터였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이들에게 내가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고백한 후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는 아주 어색하고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예전처럼 김민우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어쩌면 그 이름이 더 이상 자원봉사자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아빠가 될지도 모르는 한 남자를 부르는 그들만의 애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호기심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예전처럼 나라의 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서툰 솜씨로 딱지나 종이 비행기를 접어주며 그들의 작은 세계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서연은 그런 나와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현명한 다리처럼 때로는 부드러운 격려로 때로는 따뜻한 침묵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물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서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나라의 쉼터 근처에 아주 작지만 아늑한 방 2개짜리 연립주택을 하나 마련했다. 쉼터의 그 비좁고 불편한 가족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나의 그런 제안을 극구 사양했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는 마지못해 나의 성의를 받아들였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자원봉사자 김민우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의 아빠 차민준으로서 그들의 일상에 조금 더 깊숙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아이들의 유치원 등원을 도왔고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서연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4명의 아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또 시험했다. 첫째 태우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가끔씩 내가 무거운 짐을 들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릴 때면 자기도 모르게 아빠 조심하세요라며 걱정스러운 말을 내뱉곤 했다. 둘째 이한이는 여전히 나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이제야 자신들 앞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들까지 나는 그의 모든 질문에 최대한 솔직하고 또 성실하게 답하려 노력했다. 셋째 지호는 말수는 적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자신의 스케치북에 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 속 나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막내 노아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김민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난 노아가 비몽사몽간에 나를 보며 아빠, 안아줘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나와 서연의 관계 또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아픈 상처나 서로에 대한 오해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용서하거나 신뢰하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주는 것 같았다. 서연아,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과연 그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서연은 가만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민준 씨.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분명 당신의 그 진심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그녀의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우리에게 또 다른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막내 노아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급히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서연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내 뒤를 따랐다. 다행히 노아는 급성 맹장염 초기였고 응급 수술을 받고 금방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엄청난 무게를 다시 한번 절감해야만 했다. 노아가 병실에서 잠든 후 나와 서연은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서연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민준 씨, 만약에 그때 당신 누나의 그 잔인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당신은 정말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졌을 건가요? 나는 그녀의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아주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네. 그때 나는 너무나도 어렸고 어리석었으며 이기적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네. 만약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나는 결코 당신과 아이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떻게든 당신들을 찾아내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들을 지켜냈을 거라고 말이오. 내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맺혀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며 그녀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오해와 상처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주 서툴고 부족하지만 진심만을 담은 사랑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그 후 몇 달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꿈결처럼 부드럽게 흘러갔다. 차민준과 한서연 그리고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유대감과 함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가족애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나 서로에 대한 쓰라린 오해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오직 현재의 소중한 순간순간들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차민준을 어색한 김민우 선생님이나 혹은 멀게만 느껴지는 아빠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품에 안겨 아빠, 좋은 아침을 외쳤고 저녁이면 그의 무릎을 베고 잠들기 전까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리며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동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과 민준의 관계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또 성숙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공유하고 보듬어 안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그 DH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지원 속에서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내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라의 쉼터와 연계하여 미혼모들을 위한 작은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차민서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 또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 더 이상 차민준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길고도 어두웠던 과거의 악연은 그렇게 마침내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다. 나라의 쉼터는 차민준이 설립한 세빛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희망찬 여성 및 아동 보호시설로 거듭나 있었다. 윤 원장님은 여전히 그곳을 굳건히 지키며 과거의 서연처럼 절망 속에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물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차민준과 한서연,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자리였다.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함께 살았던 이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한 나라의 쉼터의 작은 마당에서 치러졌다. 하객은 윤 원장님과 강 실장, 그리고 서연의 오랜 친구들과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은은한 들꽃 자수가 놓인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변치 않을 사랑을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태우, 이안, 지호, 노아는 귀여운 4명의 작은 신랑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가에는 따뜻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혼식 후 민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서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가 지난 1년 동안 밤낮으로 공들여 준비한 바로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사랑 이야기를 담은 한 권의 책이었다. 책의 제목은 시간의 흔적, 4명의 숨겨진 아이들과 재벌 아빠의 진실이었고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진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년 전 오늘 나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 한서연과 나의 분신과도 같은 4명의 아들들 덕분에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배우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 기적과도 같은 시간들에 대한 나의 아주 작은 기록이자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향한 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집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이제 6 식구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 보였다. 과거의 차민주는 텅 비고 차가운 유리 제국을 홀로 외롭게 지키는 고독한 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비록 때로는 시끄럽고 정신없을 때도 많지만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넘쳐 흐르는 이 작고 소중한 왕국의 가장 행복한 가장이었다. 돈이나 권력, 혹은 그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부와 행복,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기적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모든 오해와 상처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완성되었다. 시간의 흔적 속에 새겨진 그들의 약속은 이제 영원히 변치 않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비춰줄 터였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간의 흔적,
4명의 숨겨진 아이들과 재벌 아빠의 진실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민준과 한서연, 그리고 사랑스러운 내 쌍둥이 태우, 이한, 지호, 노아의 파란만장하고도 감동적인 가족 만들기와 행복 찾기 여정이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남자의 뒤늦은 깨달음과 처절한 후회, 그리고 한 여자의 강인한 모성애와 용서, 그리고 네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한 거짓말과 이기적인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한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극복하고 기적과도 같은 해피엔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차민준과 한서연 가족이 마침내 찾아낸 그 눈부신 행복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부와 성공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위대한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 어린 댓글,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들은 제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었기를 바라며 차민준 가족이 마침내 찾아낸 그 찬란한 행복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사랑과 웃음, 그리고 아름다운 기적들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흔적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새롭고 흥미진진하며 가슴 따뜻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 순간순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